자, 이 작품이 또 유명하죠. 프라도 미술관에서. 그 키아로스크로 전형적인 그 명암 대비를 통한 이 양감을 아주 잘 구사한 작품이고, 빛과 어둠 대비로 따지면 테네브리즘이라고 그러고, 이런 명암 대비를 잘 구사하고 카라바조의 비처리를 따라한 화가들을 테네브리스트라고도 부르더라고요. 별의별 용어가 다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싸움, 너무 유명한 주제고 이전에 되게 많이 다뤘습니다. 블레셋의 거인이 바로 골리앗이죠. 근데 가장 유명한 그림이 로마의 보르게세 미술관에 있는 다윗과 골리앗. 그 그림에서는 다윗이 목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술가들의 작품에서는 다윗의 용맹함이 강조된 그림이 꽤 많아요. 심지어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도 그렇고요. 눈매가 막 이글이글 타오르고 되게 공격적인 표정을 짓고 있잖아요. 몸매는 굉장히 미소년 같지만, 근데 여기서는 유난히 연약해 보이는 꼬마아이로 묘사했다는 게 조금 더 다릅니다. 용맹함이라기보다는 또 오히려 연약함을 강조한 게 다른 비슷한 주제의 다윗 골리앗 주제와 차별성이죠. 그리고 그 과정이 그렇잖아요. 물매라는 도구 있잖아요. 돌을 넣은 다음에 이렇게 돌리는 새총인데, 그걸로 골리앗의 머리를 명중시킨 다음에 기절시켰죠. 그리고 쓰러진 틈을 타서 골리앗의 칼을 꺼낸 다음에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머리를 치켜 올리려는 장면이 지금이죠. 그 과정을 그렸다라는 게 또 바로크스러운 거죠. 동세가 살아나는 게 르네상스와의 그 차이니까요. 근데 제가 물매에 대해서 지금 좀 찾아봤어요. 왜냐면 성서 사무엘서 구약에 거기에 나오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물매로 돌팔매질을 딱 해가지고 명중했는데 두개골을 뚫고 지나갔다고 나와요. 진짜 이게 아무리 성서라고 해도 너무 과장되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던 무기 물매를 분석한 그 자료를 보니까요, 물매가 초속 34m래요. 엄청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물매에 돌 맞고요, 그 파편 때문에 박혀가지고 그 송곳처럼 돌을 꺼내는 그런 도구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두개골 뚫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다윗과 골리앗 싸움하면 편견 깨드릴게요. 다윗이 엄청 불리한 싸움으로 다들 알고 있잖아요. 이 꼬맹이 소년이 용맹하게 엄청 큰 그 거인과 맞서 싸워가지고 겨우 돌멩이 하나로 때려잡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물매가 엄청난 살상무기였던 거예요. 맞으면 그냥 죽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돌리면서 가속이 엄청나게 붙는 거죠. 이 원심력을 활용하니까 작은 힘으로 돌아가는 힘 때문에 엄청 파워가 세진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 싸움은 다윗이 훨씬 유리했다는 거예요. 원거리 무기를 사용했으니까. 반칙이죠, 이거는. 여러분, 제가 이런 편견을 또 깨드립니다. 근데 이 그림도 원작 논란이 좀 있습니다. 예. 카라바조의 그림이냐 아니냐를 두고 한때는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최근에는 원작으로 더 많이 봅니다. 그리고 이때가 프란체스코 마리아 델 몬테 추기경이 후원했던 시절이에요. 초창기죠. 그리고 가장 유명한 로마의 카라바조의 명작 다윗과 골리앗 싸움, 같은 주제는 유작이죠. 한번 로마에서 싸움 나가지고 지인 토마손이라는 그 지인 찔러 죽였죠. 그래서 판결 기다리다가 도망가고 말년이 도망자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인맥은 좋아요. 그래서 사면 받으려고 교양님께 뇌물용 그림 2개 가지고 로마로 가려다가 죽죠. 마지막에 잃어버린 그림이 바로 같은 주제 다윗과 골리앗 싸움입니다. 근데 이 그림도 역시 이 얼굴이 카라바조 자화상을 그렸다는 말이 있어요. 로마의 그 그림에서 안타깝게 바라보는 이 소년의 얼굴이 또 유년 시절의 카라바조 어린 자화상이라는 그런 해석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거 안 믿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셔도 되는데, 왜냐면 카라바조 초상화 그 후배가 그린 스케치 드로잉 보면요, 전혀 안 닮았거든요. 그리고 카라바조가 어렸을 때 어떻게 생겼다는 그 기록도 아무것도 없는데 또 다 닮았다고 하니까 사람들 다 믿잖아요. 제 말이 무조건 맞다는 건 아니지만요, 저는 그냥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또 돌팔매질 했다는 그 흔적이 나오고요. 또 유명한 화가 그림 다 있네요. 마드리드만 여행해도. 프라도 미술관에 호세 데 리베라의 작품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식으로는 주세페 데 리베라라고 더 많이 부르고, 또 별명은 로 스파뇰레토라고 해서 작은 스페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탈리아에서는 이렇게 더 많이 불렀겠죠, 당시에는. 스페인에서는 이 스페인식으로 이름 불러야 되니까 호세 데 리베라라고 부릅니다. 이 화가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가 프라도 미술관에 전시돼 있지만 프라도 미술관 정식 소장은 아니에요. 그 까사 두칼데 메디나 셀리라는 협회 소유거든요. 근데 이 그림을 맡겨놨습니다.
보증이라고 하더라고요. 보증금이 아닌 보증 그림으로 맡겨놓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현재도 전시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을 때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호세 데 리베라의 그림 중에 너무 특이해서 이 스토리 때문에 꽤 유명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 보면 그 보통 당시에 종교하거나 신화를 그리니까 뭔가 사연이 있는 스토리 그림 같잖아요. 신화 이야기를 그렸겠지. 그랬을 것 같은데 반전 말씀드릴게요. 이거 다큐입니다. 리얼리즘이에요. 진짜 사실화예요. 진짜 있었던 사람을 그린 겁니다. 그 당시에 알칼라 공작의 주문에 따라서 실존했던 이 커플을 그렸거든요. 누구냐면 막달레나 벤투라라는 이 사람을 그렸어요. 실제 이랬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여러분 퀴즈. 정답 여자입니다. 여자예요. 본래 멀쩡했던 여자였대요. 37세 이전까지 아기도 낳고 멀쩡했던 여인이 37세 이후에 다모증으로 털이 막 자라난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 과다 분비겠죠. 비정상적으로. 가끔 그런 그 현상이 사례가 있을 거예요, 아마. 흔치는 않지만.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님들 계시잖아요. 전문가 혹시 계시면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털이 자라다 보니까 인체도 털뿐만 아니라 남성처럼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알고 보면 여인입니다. 그리고 아기를 안는 모양도 포즈가 정해져 있거든요. 도상으로 서 있는 상태에서 엄마가 아이 젖주는 자세는 되게 드문 거였어요. 매우 남성적이고 강인함을 유난히 더 강조를 합니다. 이 남자 누구냐면요, 이 여자의 남편이에요. 근데 오히려 남편은 되게 두렵게 좀 더 연약하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아이 젖주는 엄마는 유난히 또 남성스럽게 강인하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 젖주는 장면 여기 자체는 실제를 보고 그리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보는 많은 여성들이 가슴 위치가 너무 비정상적이다라는 말을 공통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이상한 도상 중에 하나가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 그리스도 젖주는 그 종교화 도상 보면요, 가슴이 위쪽에 달려서 약간 비정상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종교와 도상을 차용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여기 라틴어로 뭐라고 돼 있냐면 자연의 불가사의라고 해서 되게 신기한 현상을 그렸다고 이게 표현을 해놨어요. 근데 주문자는 따로 있거든요. 알칼라 공작. 그래서 이게 왜 그렇냐면 당시에 뭐 여행자도 그렇고 장애를 가지거나 외석증을 가진 그 사람의 초상화를 그려달라는 주문이 꽤 있었대요. 그래서 이 그림도 소문을 듣고 이 알칼라 공작이 이 커플들 그려주세요, 호세 데 리베라에게 이게 주문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실존했던 막달라 벤투라를 그린 사실화입니다. 이 빗처리만 봐도 아시겠지만 카라바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영향받았던 화가였어요. 그래서 이 화가가 원래는 스페인 샤티바라고 해서 저는 안 가봤는데 작은 도시 출신입니다. 근데 이탈리아 유학을 갔어요. 파르마부터 로마 화가였고 주로 이탈리아에서 활동을 많이 했던 화가라서 이탈리아에서 꽤 유명합니다. 스페인에서도 유명하지만. 자,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 오늘 빛과 어둠의 화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 준비한 그림 꽤 있는데 요거는 다음 시즌 2에서 잠깐 이야기하고 시작할게요. 이미 공지해드린 대로 다음 주 휴강이고요. 휴강이란 말만 하니까 수업 같네 진짜. 휴강이라서 한 주 쉬고 2는 그 다음 주 31일 날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즌 2는 제가 공지해드린 대로 커리큘럼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크고, 초반에도 바로크의 또 유명한 화가 루벤스, 벨라스케스, 무리오, 수르바란 이야기는 안 했거든요. 그 화가 이야기 하고 시대별로 또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마지막 공지하고 인사드릴게요. 11월에 스페인 투어 갈 거예요, 여러분. 모객 할 겁니다. 네, 좀 체계적으로 모객을 할 거예요. 중간에 또 강연도 할 거고요. 그래서 11월에 제일 여행하기 좋은 계절이거든요. 비수기이고 비행기 값도 그나마 좀 싼 편이고, 퀄리티는 최대한 신경 써서 맛집을 최대한 모시고 가는 걸로, 호텔은 웬만하면 거의 시내, 그런 고급 투어를 하려고 합니다. 미술기행이니까 이 스페인 하면 주로 마드리드에 중요한 미술관이 다 모여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외에 북쪽에 빌바오 그 도시를 가고, 또 바르셀로나, 관련 그 질문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하셔도 되고, 미리 미리 예약이요 하셔도 돼요. 그러면 제가 일단은 명단 미리 좀 정리를 해서 자세한 일정 그 날짜, 제일 중요한 건 비행기 날짜거든요. 그게 확정되면 아예 공지를 할게요. 바인시 첫 번째 손님 확정. 네, 좋습니다. 근데 9박 10일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메시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스페인 미술기행 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즌2는 더 내용이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 시즌1보다. 그러니까 이어서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친구 추천하면 할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끝까지 수업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